매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때리는 데는 꼼짝없이 굴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조선시대 중죄인을 추국하던 추국청에서는 매질에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하고 진술을 위조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조선시대의 중죄인을 조사하고 판결한 내용을 모은 수사 재판 기록, 추안급구간에 담긴 사건, 매 앞에 장사 없었던 조선시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좋은 건 다 있죠? 통오리 숯불구이가 그냥 아주 육즙이 차르르 하고 고소한 맛에 오늘 또 안 갈 수가 없네. 넓은 주차장까지. 여긴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진짜. 내일 친구들과 떠오리, 전부 다오리. 삼천동 다오리 숯불구이. 삶의 여유와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 오직 더메이 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형 풀빌라와 스위트룸. 당신만을 위한 눈부신 이곳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기는 더메이 호텔입니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치. 고군산을 품고 300년이 흐른 백일홍. 한 번쯤 생각했던 그림 같은 정원 카페. 사계절 장자도의 아름다운 노을. 향기로운 커피 향도 잠깐 머물게 만드는 곳. 여기는 장자도 바다정원입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문경득 HK 연구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교수 문경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그러세요. 편하게 하시죠. 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은 서울로 진학했다가 이제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석박사를 하면서 조선 후기 반역 사건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HK 연구단에서 개념사로 의리 같은 이제 유기적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주가 고향이시네요.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오늘 인물 클래스 시즌 3 이렇게 두 개의 회차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반란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변주순 교수님께서 예. 추안급구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예. 그 책이 이제 번역본으로 90권이나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몇 개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먼저 매 앞에 장사 없다라는 주제로 반역 사건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절에도 당연히 반란 사건 뭐 이런 건 있었을 테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데 반역과 거짓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거창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근데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거창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오늘 얘기는 차라리 이제 거창한 사건에 휩쓸린 운 없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무신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무신란이라고 하면 뭐 무신정변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보통 고려 무신정변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예. 여기서 무신은 무신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년에 일어난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네. 정확히는 영조 4년 1728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보통 이인좌의 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 기록이 이제 초안국구간 번역본으로만 7권쯤 되는데요. 500에서 600쪽에 달하는 이제 두꺼운 책으로 7권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전라도 말고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무신란에 억울하게 휩쓸린 어느 영세상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잘 상상은 안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영세상인이 반란에 가담했다가 잘못 풀린 이야기라는 걸까요?
차라리 이제 반란에 가담했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 반란도 아무나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란을 일으키려면 일단은 같이 하는 병력도 있어야 하고 또 뭐 무기도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지 식량도 있어야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란은 이제 그래도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배우는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 같은 사건도 한양에서 대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왕을 바꾼 사건들이죠. 네. 물론 이제 이 무신라는 이미 당쟁에서 밀려서 권력을 잃고 민간인이 되어버린 이제 남인이나 소론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으킨 반란이라 좀 특이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영세상인이 주도적으로 끼어들기에는 반란이라는 판이 너무 크죠.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네. 트럭 몰고 다니면서 생선 팔던 장사꾼이 가담했다. 그럼 되게 뜬금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비유하신 대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강유징이 바로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흥 사람으로 집이 가난해서 호구지책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장사를 하는데 사실 좀 장사를 하는데 가난하다라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부자는 땅 부자입니다. 예. 천석군, 만석군 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자기 땅에서 이제 쌀이 1000포대, 10,000포대 나왔다는 그런 거니까요. 반면 강희징은 자기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장흥에서 충남 보령까지 해미까지 가서 청어를 사다가 장흥에서 되팔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예. 다만 이제 장사가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얻어먹으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무신란에 엉뚱하게 얽히면서 추국청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추국청은 지난 시간에 변주승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반역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을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역 범죄뿐만 아니라 강상 범죄라는 폐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재판하는 특별한 임시 관청입니다. 예. 혹시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아, 좋아하죠.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이기도 한데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또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내용으로 보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고전 영화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연쇄살인범 잡으라고 이게 주변 막 압박을 받으니까 형사들이 동네 바보 같은 사람 잡아다가 범인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유행할 당시에 개그 콘서트에 이제 그 향수기 말하는 캐릭터, 그 바보 캐릭터가 나오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죠. 네, 연쇄살인도 이제 그 정도인데 반역 사건이면 어땠을까요? 아, 장난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추국청은 기본적으로 때리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가면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은 한은 죽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매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한 거군요. 사실 고문을 당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지금은 고문이 불법이긴 한데 그때는 예. 합법이라서 고신, 형신, 형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건 이제 조선만 그런 건 아니고 근대 이전에 모든 나라에서 다 때리면서 조사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선이 얌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때리면서 조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네. 추국청의 경우에도 그때 쓰는 매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매 규격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이 매 규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또 매에 따라 뭐 이름도 따로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추국청에서 사용하는 매는 이제 추국 신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길이는 109cm인데 그중에 손잡이 길이가 47cm, 네. 손잡이 지름은 뭐 2.18cm였고요. 타격부, 때리는 부위의 길이는 62cm, 너비는 2.8cm, 두께는 1.24cm 정도 됩니다. 네. 조금 이제 길고 넓적한 몽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앞서 변주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로 하루에 30대까지만 때리는 게 규칙입니다. 예.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아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좀 잘못해가지고 꽃갱이 자루로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좀 아픈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곡괭이 자루로 체벌을 받으셨어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을 드리긴 부끄럽고요. 예. 20세기 말이라 그때는 좀 그런 게 당연한 그런 시절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제 기억이 20대에서 30대 사이로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던 게 한 달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추국청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열흘 동안 조사받으면 하루에 30대씩 총 300대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퍼렇게 아니 시커멓게 멍든 엉덩이 위에 계속 또 맞아야 하는 거죠. 네. 하루에 30대지만 그 기한은 계속 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은 곳을 또 맞고 또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또 그곳을 맞고 하다 보면은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정도 맞으면 사실 아주 튼튼한 남성도 대부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기록을 보면 보통 10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심각하게 위험해서 목숨이 이태로운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신문자가 원하는 말을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혹여 이제 버티다가 죽으면 그걸 물고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죽는 건 똑같지만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면 연좌라고 해서 일가 친척까지 다 벌을 받는데 물고를 당하면 그건 안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고를 당하면 연좌를 안 당한다라고 확답을 할 수 없는 건 인조반정 이후에 일어난 이괄해난 이후로 혐의가 확실하면 자백이 없어도 가족까지 연좌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관례가 생겼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렇게 고신, 뭐 또 형신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유진 경우에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1번 정도의 형신을 받으면서 총 234대를 맞았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반란에 가담했다고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수영, 이덕일, 정팔룡 등과 함께 반란을 준비했고 연락책으로 경기도와 변산 사이를 오가면서 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백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꽤 길어요.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5가지입니다. 김수영 등은 반란을 위해 사사로이 배 10여 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비를 시켜 삼례역 앞에 있는 삼일장 장터에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등의 괴설을 붙였습니다. 여산 등지에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반란에 대해 외치게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병사를 양성했습니다. 변산족의 우두머리인 정도령으로 추정되는 정팔룡이라는 자를 키워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이외에도 핵심 인물인 정팔룡의 애모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되면은 이거 사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워낙 진술이 이렇게 그럴듯하다 보니까 믿기 쉬운데 네. 놀랍게도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법학 쪽 논문도 찾아봤는데요. 예. 진술이 상세하다고 해서 꼭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진술 중에 정팔룡이라는 이름부터가 예전에 정여림의 남부 때부터 사용되던 가명인데요. 예. 이후에 조선에 목자망, 전읍흥이라는 예언이 돌았는데 목자는 이제 글씨를 합쳐보면 이씨를 뜻하고 전읍은 정씨를 뜻합니다. 즉 이씨 조선이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정팔룡이라는 이름은 나름 반역자들 사이에 좀 핫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무신한 당시에도 경기 지역의 정세윤과
경상도의 정의량이 각각 참여를 했는데 예. 각각 정팔룡을 자처하기도 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유징의 말에 나오는 정팔룡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영이나 이덕일도 반란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강희징의 진술이 이렇게 거짓말이라면 무신란 당시에 뭘 했나요? 일단 반란군은 아니고 오히려 반란을 토벌하는 의병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11번 형신받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의병에 참여하긴 했는데 예. 혹시라도 반란군이 이길 것 같으면 배신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 청주성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안성하고 죽선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네. 올라오다가 이제 전투에서 관군에서 패했는데 강유직은 당시에 그 위쪽인 수원에서 관군에 순순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나중에 그들을 눈여겨본 군관이 당시 나중에 평안 병사로 부임한 뒤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함께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참 기구하네요. 오히려 반란군 토벌에 참여했었는데 반란군으로 몰리다니요. 네, 그렇죠. 하필이면 조정에서는 변산적을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 아시죠? 예. 아니면 이제 원나라 말기 홍건적처럼 그 나라를 뒤집으려는 세력으로 의심해서 집중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유징은 떠돌면서 들은 얘기들을 전했을 뿐인데 변산적 관계자로 오해되면서 11번이나 형신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김수형하고 이덕일은 그냥 떠돌면서 빌어먹고 다니는 강유징을 좀 그냥 푸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강유징이 형신을 당하다 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엔 거짓말을 하면서 잡혀오게 된 거죠. 예. 이제 두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조정에서는 계속 때리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네. 두 사람도 물고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렇네요. 물론 이 고신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입장이 있겠지만 이 김수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억울했을 것 같다. 이덕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억울한 사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네, 제가 찾아보다가 놀랐는데 예. 과거에는 물론 당연히 많고요. 예. 고문을 하지 않는 요즘에도 압박을 받아서 거짓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당장 아까 말씀드린 그 살인의 추억 진범이 2019년에 잡혔잖아요. 예, 예. 이춘재라고. 예. 문제는 이제 이춘재가 저지른 8차 사건의 범인이 이미 잡혀 있던 거예요, 감옥에.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찾아봤더니 지적장애와 신체장애가 있어서 범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고 예. 증거도 많이 없었는데 수사당국에서 그냥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넘게 잡혀 있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겨우 풀려나게 된 거죠. 예. 연쇄살인도 이 정도였는데 왕조 국가에서 왕이 계승하고 얽혀 있거나 왕실 인물이 피해자가 되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분위기가 참 처절해집니다. 신문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또 신문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 범인을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범인이 없으면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영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영조 바로 직전의 왕이 경종인데 바로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후계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많이 아시는 서인에서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졌는데 네. 이때 노론에서 영조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론에서는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노론에서 많이 죽습니다. 심지어 노론 사대신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까지 한 고위 관료거나 한 7, 8선한 국회의원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 그런 높은 양반들도 죽고 맙니다. 예. 다행히 경종이 동생만큼은 이제 꼭 지키려고 해서 영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죽고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뒤에는 한번 상상이 가시죠? 그럼요. 피바람이 불었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와서 조사받고 사형당하고 등등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와중에 그 경종 때 있었던 사건 당시에 어떻게 허위 자백을 만들었는지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치면 살려줄 뜻이 있다고 꼬드겨서 진술을 받고 진술을 받은 뒤에는 그대로 결안을 만들어 처형했다. 자백한 진술을 먼저 써두고 그 윗부분을 말아서
죄인이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죄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결안을 만들고 처형했다. 거의 죽게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손바닥을 찍어 결안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죄인을 잡아오게 하면서 매질을 멈추겠다고 아뢰었는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자백했다고 결안한 문서를 올리고 처형했다. 이미 10여 차례 매질을 당하고 난 뒤라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도 자백 진술에는 자세한 사실이 적혀 있어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말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네, 이런 기록들이 또 다 남아있군요. 여기서 결안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결안은 무엇인가요? 네, 결안은 자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DNA 분석 같은 기술이 없는 옛날에는 이제 어느 나라나 자백이 필수였습니다. 예. 조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지금 그 결안이 필요하긴 한데 자백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가짜로 꾸며내서 처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옥사 당시의 아전과 나졸들도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매 맞다가 죽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매를 때리려고 위협하자마자 바로 자백을 합니다. 예. 그때 그렇게 진술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영조는 나름의 복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론을 쫓아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 노론 입장에서는 소론이 원수였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라고 상소를 하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배려도 해야 되고 듣기도 싫고 하니까 노론을 다시 쫓아내고 소론을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예. 이르던 찰나에 무신난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은 몰랐는데요. 게다가 그게 무신난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목숨뿐 아니라 이제 왕위까지 걸려 있으니까 영조가 너그럽게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겠네요. 네. 뭐라고 변호라도 하면 그 흔한 말로 너도 역적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잡아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심지어 가족들도 어떻게든 이제 구해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 오히려 독약을 들여보내면서 자살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까지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연좌 때문입니다. 예. 그 반역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가족들까지 다 처벌한 제도인데 조선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은 더 심했고 네. 서양에도 다 있었던 그런 제도인데요. 반란에 연루되어서 잡혀갔다가 자백하게 되면 가족도 연좌가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준비할 때 너 어차피 연좌될 거니까 반란에 들어와 하고 당당하게 가족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백을 하면 연좌될 수 있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자백하기 전에 죽는 물고 밖에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 맞아 죽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짓말로 자백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독약을 넣어주는 거죠. 실제로 영조 6년에 있었던 모반 사건에서는 그런 사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변주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인가 보네요. 근데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빠져들고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는 역사 교과서에는 안 나올까요? 아무래도 죽고 죽이는 사건이 교육적이지 않아서 아닐까요? 네. 아무튼 이제 영조 6년에 궁궐에서 저주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한 이제 무신나의 잔당들이 뼈가루를 들여와서 궁궐에 묻어서 저주를 하고 심지어 영조의 아들 딸에게 먹이고 환관을 끌어들여서 방화까지 하려 했다.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 저주가 효과가 있었는지 영조의 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게다가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영조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 저주나 뼈가루가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대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예.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뇌물을 써서 독약을 몰래 들여보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네. 그 중에 박도창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추안 구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살지 못할 것 같다. 가족들은 잘 있어라.
지금 상태로는 형문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고 형문을 받으면 죽지 싶다. 그러니 집장방에 돈을 좀 집어 주었으면 하니 상사동 집에 있는 돈 30냥과 정가인지 아니면 송가인지 아무튼 그 집에 있는 쌀을 돈으로 바꿔 100냥을 마련해 외지기 나장에게 들여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정체를 쓰면 매가 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형문을 받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외지기 나장에게 돈을 주면 차라리 빨리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돈을 넉넉히 옮겨다 마련해 두고 외지기 나장에게 들여보내면 나장이 분명 독약을 구해줄 것이니 반드시 모름지기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박도창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제 그 결과로 독약을 구해서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추국청에서는 이제 이걸 수상하게 여겨서 이거를 결국 밝혀내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연좌는 피하긴 했는데 예. 관련 이 독약을 들여보낸 그 관련자 가족들이 모두 조사를 받다가 물고되거나 처형되고 맙니다. 아유,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쨌든 독약을 먹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였다고 하니 참,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 앞에 장사 없다라는 제목이 더욱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안타깝고 좀 슬픈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아까 그 말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도 이렇게 허위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일, 남 일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매 앞에 장사 없다라는 제목으로 추원급 구간에 있는 사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흥미로워서 이게 시간 이렇게 가는지 몰랐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추안국 구간의 많은 사건 중에서 짧고 좀 흥미로운 사건을 골라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고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오늘은 한국고전학연구소 문경득 HK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